하나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이번 시간은 파전, 김치전, 감자전, 아니고 경제전. 전의 전쟁 경제전,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예, 제가 이 오프닝 처음 읽어봤는데요. 예, 항상 이렇게 파전, 김치전, 감자전 이건 항상 이렇게. 저도 처음 들었을 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저도 처음 읽어서 깜짝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여러 부담이 겹치는 중인데 물가까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필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소비자 물가가 지난 4월 이후에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승률을 보면은 생필품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예. 또 전월세가 폭등하다 보니까 또 소비자 물가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인데 집값까지 최근에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체감 상승률은 아마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연간 물가 상승률 역시 정부 목표인 1.8%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것도 또 오르지 않는 것도 위험하지만 체감하기에는 빠르게 오르는 게 조금 더 아프게 와닿겠죠. 예. 정부가 어제 물가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원래 이 회의가 매주 금요일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틀 앞당겨서 진행한 겁니다. 상당히 정부가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연말까지 최대한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교통요금 같은 것들은 지자체 자율결정사항이지만 최대한 동결로 논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연내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예. 또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체감 물가 상승률이 꽤 높은 상황에서 그렇죠. 대중교통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건데 이것만으로 충분한 물가 인상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경제 상황이 나쁜데 물가가 빠르게 오르니까 이런 조치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물가 상황들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원유 같은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농축수산물은 작황 문제 같은 것에 따른 공급 부족 문제로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국제 유가는 3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원유 그러니까 기름 말고 우유를 말하는 원유요. 예. 그거나 음료수 값도 오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의 요금을 억제하는 것이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예. 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반드시 부작용은 따라오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이 교통회사 위에 언급한 거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기름값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은 회사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손실은 결국 세금으로 보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거나 적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부담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가 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1차적으로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으로 조절하는 거지만 변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 이 원자재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했으니까요. 또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아서 병충해나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가격의 이 변동이 클 수밖에 없죠. 이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항상 등장하는 대안입니다. 하지만 큰 효과를 본 적은 없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단기적인 대책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보편적인 지원도 좋긴 하지만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대책을 한번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물가를 잡는 거 어려운 일이죠. 아주 어려운 예,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공 부분에서 먼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지금과 같은 여러 그렇죠. 악재가 겹치는 예. 상황에서 충분한 대책일까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점에서 한번 상황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전세 대출도 손보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뒤에 정책금융기관장들과 첫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기자들과 만나서 전세대출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세대출이 금리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전세대출의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이 조만간 나올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고승범 위원장의 발언이 조금씩이지만 강경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배경은 아무래도 전세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중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8월 말까지 4.28% 늘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1%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14%나 폭증했어요.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KB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 한도로 전세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거나 좀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 가계대출은 시한폭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출이 늘면은 이자 부담이 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은 개인들이 타격을 입겠죠. 이런 개인이 늘면은 금융회사도 당연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예.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게 2008년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대출 규제는 계속 논의되고 실행되어 왔지만 전세 대출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 대출은 실수요와 그렇죠. 관련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전세 대출을 어쨌든 좀 억제한다, 규제한다라는 게 부작용이 없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년 전에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계약을 했다고 쳐볼게요. 예. 전세값 많이 올랐죠. 이게 5억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2억 원이 부족하면은 집주인이 그냥 사정 봐줘서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돈을 빌려야 됩니다. 따라서 전세 대출은 실수요 대출이라고 부르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또 전세 대출이 자산 시장에 거품을 키웠다는 주장도 적지는 않습니다. 전세 대출을 최대한 받은 뒤에 갭 투자나 일반 투자에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낮아서 일단 대출을 받고보자는 심리가 있었고요. 공적 기관이 보증을 해주니까 금융회사들이 굳이 이거를 조일 필요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운데 이렇게 전세 대출 조이는 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수요를 잡겠다는 대출 규제도 이어지지만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시 한번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전셋값이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집값이 오르니까 전셋값이 따라 오르고 또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집을 매수하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는 이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 이 전세를 잡기 위해서 좀 효과가 있는 건 역시 신규 단지를 공급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는데요. 예. 정부가 숨가쁘게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는데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던 이사 대책의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본지구 지정도 연내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4, 5년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요와 공급 관리에서 지금 다 조금 부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공급 확대 정책 사실 변창흠 전 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예. 좀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뭔가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는 빵이 아니니까요. 예. 단기간에 그렇게 공급을 늘리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 관리는 꾸준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중국 헝다그룹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해서 파산 위기에 몰렸었는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저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데요. 예. 어제 장이 열리기 전에 자회사가 보유한 중국 성징은행의 지분 19.93%를 매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매각 대금이 1조 8,300억 원가량인데요. 예. 헝다는 이 금액의 전액을 성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쓸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성징은행의 상황이 개선될 테니까 지분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게 헝다의 기대인데요. 이 지분을 사는 곳이 좀 중요합니다. 성양 성진금융지주라는 회사예요. 여기가 국유자산관리회사입니다. 예. 따라서 중국 당국이 간접적으로 이번 사태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숨은 돌렸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그 금액이 좀 작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쩐의 전쟁 경제전 조태현 기자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